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무씨는 쥐로 태어나 영원히 너의 목을 물어뜯을 것이다. 중국 5천년 역사 속에서 권력의 정점에 선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악녀로, 때로는 위대한 통치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잔혹했던 중국의 3대 악녀 중 한 명인 측천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637년 14살의 어린 소녀가 당나라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조였고 당태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당시 당태종은 39살로 혼란했던 중국 대륙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당나라의 후궁 제도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최상위에 단 한 명의 황후가 있었고 그 아래로 정일품 비 4명, 정의품 빈 9명 등 총 121명의 후궁을 둘 수 있었습니다. 무조는 정오품 체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위 품계였지만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궁에 들어가자마자 당태종은 그녀가 꽃같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아 미라는 특별한 이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는 태종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은 후궁들과 함께 한 마리의 말을 보러 갔습니다. 그 말은 워낙 성질이 사나워 아무도 길들일 수 없었습니다. 태종이 물었습니다. 이 사나운 말을 어찌 길들여야 할지 그대들에게 묘안이 있는가? 그때 14살의 무조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제게 방법이 있사옵니다. 먼저 쇠채찍으로 다스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쇠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칼로 목을 베면 됩니다. 14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태종은 그녀의 잔인하고 대범한 기질에 놀랐습니다. 이 사건이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조는 후궁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품계가 오르지 못했고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조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와 글을 열심히 익히며 학문을 닦았고 태종의 뛰어난 통치 방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종이 40대 후반에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후궁들은 돌아가며 병간호를 했고 이때 무조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태종의 아들이자 황태자였던 18살의 이치였습니다. 태종의 침소에서 22살의 무조와 18살의 태자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혈기왕성한 태자는 무조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무조 역시 태자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태종의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무조의 단호하고 잔인한 성격은 오히려 우유부단하고 온화한 태자에게는 총명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조에게 다음 황제가 될 태자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자는 당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 고종으로 등극했고 무조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의 죽음과 함께 자식을 낳지 못한 후궁들은 모두 절로 보내져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조가 들어간 절은 장안 인근의 감업사였습니다. 그곳에서 고인이 된 남편을 위해 평생 연부를 올리는 것이 그녀의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채 절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조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 연인 고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죽은 지 1년이 되던 날, 고종은 아버지를 애도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감업사를 찾았습니다. 극적인 재회를 한 무조와 고종의 사랑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고종은 절을 찾아올 때마다 무조를 만났고 두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비구니 신분이었던 무조가 고종의 아들인 황자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찰에서 벌어진 로맨스의 결과였습니다. 무조가 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지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한때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비구니 여성을 궁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사방의 반대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뜻밖의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고종의 황후였던 왕황후였습니다. 왕황후는 개국 공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종에게 짝지어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왕황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왕황후에게는 죽일 만큼 싫은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숙비였습니다. 소숙비는 미모가 뛰어나고 말도 잘해서 고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아들 하나와 딸 둘까지 태어났습니다. 왕황후에게 소숙비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황후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 고종이 총애하는 무조가 궁에 들어온다면 무조와 소숙비가 고종을 놓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고 그 사이에 자신이 고종에게 다가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 아래 왕황후는 고종에게 무조를 황궁으로 데려오자고 직접 건의했습니다. 고종은 원하던 일이었기에 기꺼이 받아들였고 마침내 무조는 궁에서 쫓겨난 지 4년 만인 28살의 나이에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황후는 무조가 선대 황제의 후궁이었고 남편인 고종보다 연상이라는 점에서 경계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조가 소숙비를 몰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무조는 왕황후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겸손한 말투로 몸을 낮추며 황후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대대로 궁궐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조로 인해 고종이 소숙비를 완전히 냉대하게 된 것입니다. 왕황후는 자신의 계략이 맞아떨어졌다며 기뻐했습니다. 황제와 황후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조는 급속도로 승진하여 정의품소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무조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빛을 발했습니다. 태종의 후궁 시절 10년 넘게 배우고 익힌 정치적 지식과 뛰어난 판단력이었습니다. 무조는 고종의 정치적 조언자로 다가갔고 고종은 점점 그녀에게 남녀 관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조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노린 것은 황후의 자리였습니다. 왕황후는 몰랐지만 여우를 쫓으려다 호랑이를 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무조가 입궁한 바로 그해 겨울, 그녀는 예쁜 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서 자치통감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소희가 딸을 낳자 황후가 찾아와 아기를 보고 갔다. 황후가 나간 직후 무소희는 어린 아기를 질식시켜 죽였다. 마침 고종 황제가 아기를 보러 오자 무소희는 웃으며 황제를 맞이하고 덮어놓았던 이불을 들추었다. 딸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고종은 경악했다. 무소희는 통곡하며 황후의 죄를 물었다. 상상할 수 없는 전개였습니다. 자신의 갓난딸을 죽인 뒤 그 죄를 왕황후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무조는 이미 궁궐 곳곳에 환관들과 시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많이 주며 환심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고종은 크게 분노하며 왕황후가 공주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조정의 대신들을 소집해 왕황후를 폐위하고 무조를 새로운 황후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들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찬성파 한 대신이 상황을 정리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황실 집안일이니 조정의 대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고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려 왕황후를 폐위시켰습니다. 심지어 왕황후가 황제를 독살하려 했다는 거짓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소숙비도 같은 죄로 몰아 함께 폐위되었고 두 사람은 별궁에 유폐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라이벌을 제거한 무조는 드디어 655년 32살의 나이에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황궁에 다시 들어온 지 고작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목재상 출신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후궁과 비구니를 거쳐
마침내 대제국의 황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가 황후가 된 후 당나라 왕실에는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고종은 문득 왕황후와 소숙비가 생각나 유폐된 별궁을 찾아갔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에서 두 사람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희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왕황후와 소숙비가 애원했습니다. 고종은 측은히 여겨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행보는 이미 무조의 스파이들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무조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구당서의 기록에 따르면 무조는 두 사람에게 먼저 곤장 100대를 때렸습니다. 피부가 터져 피범벅이 된 것도 모자라 그들의 손발을 모두 잘라버리고 겨우 숨만 붙어있는 몸통을 술독에 담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상태로 며칠간 고통에 몸부림치다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왕황후는 체념하고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소숙비는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무씨는 쥐로 태어나 영원히 너의 목을 물어뜯을 것이다. 이후 무조는 궁궐에서 절대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왕황후와 소숙비를 처참하게 죽인 무조는 두 번째 목표를 실행했습니다. 바로 기존의 태자를 폐하고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조는 자신을 황후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준 대신들을 움직여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새로운 황후의 아들이 태자가 되는 것이 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조의 계획대로 5살밖에 안 된 그녀의 첫째 아들 이홍이 태자가 되었습니다. 쫓겨난 태자는 몇 년 뒤 무조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657년 무조는 당의 국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약한 성격의 고종이 무조를 정치적 파트너로 점차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나라의 국정은 자연스럽게 무조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숙청 목표는 자신이 황후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개국 공신들이었습니다. 실권을 잡은 무조는 살벌한 인사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공신들을 멀리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모반을 일으켰다며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신들을 임명해 조정을 장악해갔습니다. 이렇게 무조는 황후가 된 지 약 4년 만에 궁궐 안팎에서 자신을 위협하던 요소들을 거의 대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660년 고종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시력이 나빠져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고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어 정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33살의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조가 정치에 나섰습니다. 무조는 황제가 어전에 나갈 때마다 함께 입장했고 황제가 몸져 누워 어전에 나오지 못할 때는 아예 혼자 나와 정무를 받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조는 뜻을 이루자 상벌 대권을 빼앗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거리는 것이 없었고 나약하고 우매한 황제를 핍박하고 속박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나라에는 2명의 성스러운 황제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무조는 후궁제도도 뜯어고쳤습니다. 당나라 황제들은 공식적으로 121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무조는 이를 단 6명만 남겼습니다. 황제의 애정을 잃게 되면 얼마나 처참한 종말을 맞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37살의 무조가 당나라의 실권을 쥔 이후 당 제국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가 일으킨 피비린내 나는 숙청은 확실한 황권 강화를 이루어냈고 당나라 정치를 크게 안정시켰습니다. 기득권 관료들의 세력을 꺾고 황제의 권한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조 시대에 당나라는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당태종이 다스리던 영토도 이미 광대했지만 무조 시대에는 거의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변의 말갈, 돌궐, 거란 등과 싸워 이기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자 주요 실크로드를 장악하게 되었고 동서문명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무조는 백성들과 당나라 발전을 위해 직접 건원 12조라는 국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백성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농업서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 결과 당나라의 국가는 채워졌고 물가도 잡히면서 경제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더없이 좋아진 것입니다. 무조의 인재 등용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당태종 때까지도 혈통이나 가문에 따라 벼슬을 얻는 경우가 많았지만 무조는 신분, 지위,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아 중요한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이런 인재 등용 방침은 특정 집단의 권력 세습을 막는 데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조는 과거 시험으로 뽑는 인원을 크게 늘리고 관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았습니다. 무조 시기에 과거 시험을 통해 조정에 들어온 관리는 명의상으로 이전 시기인 고조와 태종 때를 합한 숫자보다 약 2~3배나 많았습니다. 이 인재들이 무조와 함께 나라의 황금기를 주도했습니다. 무조에게 비판적인 역사서에서도 이 업적만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조는 인재 선발에 힘썼다. 등용의 문을 활짝 열어 기탄 없이 인재를 등용하며 계속 훌륭한 인재를 얻었다. 고종 초기인 652년경에는 380만 호 정도였던 가구 수가 무조 시기인 705년경에는 600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단 50년 사이에 인구가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했는데 무조의 다양한 장려 정책 덕분에 농업은 물론 상업, 수공업,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무조가 나라를 통치하던 이 시기를 당태종의 정관지체에 버금간다고 높이 평가하며 무주의 치, 즉 무조가 통치하는 주나라의 치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이 된 무조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녀 자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고종과 무조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용은 4살 때 무조의 손으로 직접 태자 자리에 앉혔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태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고 서서히 조정의 실권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 무조라도 권력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황위를 이을 태자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비소 씨의 2딸이 공주가 되었는데 태자는 이를 가엾이 여겨 고종에게 혼사를 청했다가 황후가 노하여 태자를 독살했다. 무조가 일찍이 죽인 소숙비의 딸들을 태자가 불쌍히 여겼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무조는 자신이 키운 태자에게 독을 먹여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후 둘째 아들 이연이 태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까지 좋아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다시 무조가 밀려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태자가 된 지 5년 만에 둘째 아들을 반역죄로 몰아 유배시켰고 몇 년 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683년 또다시 무조의 운명을 뒤흔드는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인 고종 황제가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셋째 아들인 이철이 당나라의 4번째 황제인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중종은 황제 자리에 오르자마자 어머니가 권력을 장악한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 소식이 무조의 귀에 들어갔고 중종이 황제에 즉위한 지 단 2개월 만에 무조는 그를 폐위시키고 멀리 유배까지 보내버렸습니다. 무조는 막내 아들 이단을 당나라의 황제로 앉혔습니다. 넷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인 예종을 무조는 아예 궁궐에 가두고 외부와 소식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아들까지 이렇게 견제한 것을 보면 무조는 처음부터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즈음 무조는 자신이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황제가 된다는 것은 중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30년 가까이 강력한 권력을 휘둘러온 무조도 섣불리 실행할 수 없었던 꿈이었습니다. 무조는 황위 계승을 정당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친정인 무씨 가문을 당나라 최고의 집안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의 행보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편을 들었던 신하들마저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689년 9월 양주에서 서경업이라는 관리를 중심으로 무려 10만 명의 군대가 모인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서경업은 그동안 무조를 지지해온 고위 대신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무조를, 가족은 물론 황제와 황후까지 끔찍하게 죽인 천하의 악녀라고 비난하는 글을 전국에 배포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사악한 무리와 가까이하며 충신과 인재를 해치고 형제자매를 살해하며 군주와 황후를 시해하였다. 정의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어 이 요망한 자를 결단코 제거하겠다. 이 글은 곧 무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무조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황제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반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조는 즉각 반란군의 3배나 되는 30만 명의 군대를 보내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국에서 반란의 음모는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조는 강력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공포정치였습니다. 무조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모조리 제거하기 위해 밀고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무조는 사람들이 더 쉽게 밀고할 수 있도록 아예 24시간 밀고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전국에 비치했습니다. 동나라 불린 이 상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동쪽은 인재 추천, 남쪽은 조정에 대한 건의사항, 서쪽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이 바로 밀고였습니다. 상자가 설치되자 밀고가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조는 밀고자가 농부든 나무꾼이든 모두 만나주었다. 밀고 한 말이 마음에 들면 관직을 내렸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책하지 않았다. 밀고를 해서 반역자를 잡으면 관직을 받을 수 있고 반역자가 아니더라도 죄를 묻지 않았으니 누구나 쉽게 밀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는 밀고를 위해 특별한 관리들을 임명했는데 이들을 통칭 홍리라 했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는 무서운 관리라는 뜻입니다. 이 관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밀고를 접수했고 높은 관리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당시 비밀 감옥까지 만들어 밤낮으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관리들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끔찍한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형벌기구만 10몇 가지를 발명했고 그런 형벌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나직경이라는 책까지 편찬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형벌 중 하나는 큰 항아리 안에 사람의 몸을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태워 서서히 죽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갈비뼈를 하나하나 부러뜨리고 10손가락 손톱에 바늘을 하나씩 찔러 넣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너무 잔혹한 고문 때문에 사람들은 허위 자백을 하거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나라 황실족보에 올라있던 주요 가문들이 상당 부분 멸족당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숙청이 몇 년씩 이어지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반란을 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를 아무리 죽여도 무조는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조에게는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절실했습니다. 아무리 유교, 도교 경전을 샅샅이 뒤져봐도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가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무조가 황제로 등극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모가 세상에 나타나 제왕의 업을 길이 번영하게 하리라. 정말 하늘이 기적을 일으켜 이런 예언이 적힌 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모두 무조의 조카가 꾸민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조는 이 돌을 받고 몹시 기뻐하며 크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성모라는 말을 자신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무조는 또 한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바로 불교였습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불교가 널리 받아들여졌는데 무조는 이것을 이용해 대웅경이라는 새로운 불교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여성 황제에 대한 예언을 넣었습니다. 미륵불이 여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신하들은 이 여인을 받들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여성이 왕위를 계승하여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무조의 측근들은 한술 더 떠서 무조가 바로 미륵불의 환생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미륵불은 불교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부처님을 의미하는데 무조가 바로 그 부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조는 전국의 많은 절들과 불상을 새로 건축했습니다. 특히 낙양의 용문석굴이라는 석굴 불상을 세웠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불의 얼굴이 무조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는 설입니다. 민심이 무조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문무백관과 수만 명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무조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청원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690년 9월 화창한 가을날 드디어 무조는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67세의 고령에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대략 60세 정도였는데 무조는 이 엄청난 나이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가 된 것입니다. 무조의 정식호는 직천금년대 성신황제였습니다. 줄여서 성신황제라고 불렀습니다. 무조는 당나라의 이름을 주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이 고대 주나라 왕족의 후예라는 것을 내세워 황제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무조는 어떤 황제가 되었을까요? 이미 수십 년간 고종을 대신해 당 제국을 이끌었던 무조는 스스로 세운 주나라에서도 황제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무조의 통치 비법은 파격적인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당태종 때까지도 혈통이나 가문에 따라 벼슬을 얻는 경우가 많았지만 무조는 신분, 지위,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아 중요한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이런 인재 등용 방침은 특정 집단의 권력 세습을 막는 데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조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과거 시험을 통해 조정에 들어온 관리는 1000명 이상으로 이전 시기인 고조와 태종 때를 합한 숫자보다 약 2~3배나 많았습니다. 무조에게 비판적인 역사서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조는 인재 선발에 힘썼다. 등용의 문을 활짝 열어 기탄 없이 인재를 등용하며 계속 훌륭한 인재를 얻었다. 대외적으로도 무조는 국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피바람이 불었지만 궁궐 밖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진 것입니다. 고종 초기인 652년경에는 380만 호 정도였던 가구 수가 무조 시기인 705년경에는 600만 호를 넘었습니다. 단 5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무조의 다양한 장려 정책 덕분에 농업은 물론 상업, 수공업,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무조가 나라를 통치하던 이 시기를 당태종의 정관지치에 버금간다고 높이 평가하며 무주의 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여왕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세운 주나라가 점차 번성하자 무조는 더 이상 공포로 나라를 다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포 정치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자신의 명을 받아 밀고와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던 관리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관리들을 제거하거나 관직을 박탈하거나 죽여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에게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백성들을 복권시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민심의 변화를 읽고 영리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무조는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성군이 되려는 꿈을 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7세의 고령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는 천하를 더 오래 누리기 위해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무조는 도가의 수련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로장생의 건강 비법으로 젊은 남자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도교의 양생술에 따르면 젊은 남자를 가까이 두고 성생활을 하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당시에 믿었습니다. 무조는 남총이라 불리는 특별히 총애하는 남자들을 두었습니다. 무조의 첫 번째 남총으로 알려진 사람은 풍소보였는데 그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출신으로 몸이 아주 단단하고 건장했다고 합니다. 무조는 그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내리고 나중에는 대장군이라는 관직까지 내려주었습니다. 무조가 가장 아꼈던 사람들은 무조 나이 70세가 되던 해에 만난 장씨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에 얼굴이 연꽃처럼 아름다웠고 춤과 노래, 악기 연주 실력까지 뛰어났다고 합니다. 무조는 이들을 남총으로 삼아 여러 벼슬도 내리고 침실 수발을 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잘생긴 남자들을 모으는 전문 관청까지 만들었는데 이 관청을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장씨 형제 중 형을 수장으로 임명해 각지에서 미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들은 무조의 눈에 들기 위해 관청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남자다운지 혹은 미모가 뛰어난지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풍문에 의하면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자가 3,0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남자 황제들은 후궁을 수십 명씩 거느렸고 심지어 현종 때는 궁녀가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중 잣대였던 것입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무조의 나이가 70세가 되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지 모를 정도로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가 남총에 빠질수록 탄탄했던 지지 기반에는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총애를 받던 장씨 형제들이 무조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무조가 나이가 들면서 정무를 두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합니다. 남총 문제는 결국 무조를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가 82세가 되던 705년 중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되자 기회를 노리던 몇몇 재상들이 무조의 두 아들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의 명분은 간악한 장씨 형제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것을 진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력은 장씨 형제의 목을 베어 시신을 내다버린 뒤 당당히 무조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황위를 폐위된 아들들에게 물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일평생 권력을 쫓던 무조였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조는 자기 손으로 황제에서 쫓아냈던 셋째 아들 이철에게 황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황제가 된 이철은 나라의 이름을 다시 당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중국 역사 속 유일하게 여제가 다스렸던 주나라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조용히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거하던 무조는 그의 어느 추운 겨울날 유언 하나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를 황제라 칭하지 말고 측천 대성황후로 부르라. 왕황후와 소숙비 두 집안과 화를 입은 사람들의 성씨와 관직을 회복시켜라. 무조는 왜 자신을 황제가 아닌 황후로 다시 낮춘 것일까요? 훗날 자신을 둘러싸고 조정에서 피바람이 불 갈등의 소지를 미리 없애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당나라가 그리고 아들이 이어받게 될 당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무조의 능 앞에는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비석에는 아무런 글귀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자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많은 목숨뿐 아니라 친자식들까지 죽였다는 것이 기록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추측도 있습니다. 바로 비석에 기록하기에는 업적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비웠다는 설입니다. 지난 천여 년간 대부분의 역사서는 무조를 향해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역대 400여 명의 황제 중 유일한 여제이자 위대한 통치자로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 과정은 냉정하고 비정했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과 결단력으로 당나라의 번영기를 열었던 측천무후. 그녀의 삶은 역사에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한 편의 대서사시였습니다.